안녕하십니까. 교사훈련 6번째 시간이죠. 우리 공식이 있죠. 성공하는 교사, 아니 성공적인 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할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이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다 그랬죠. 관계는 사랑으로 우리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사랑의 기술과 그리고 만남의 기술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데는 사실 이해라는 게 필수죠. 학생을 이해하는 교사. 또 어떻게 이해할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얘기에서 발달심리. 우리가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이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변의 환경이죠. 현장. 그래서 문화적인 이해. 하지만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상담 시간에 좀 다뤄보긴 하겠지만 먼저 급하니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개인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통한 학생 이해라는 타이틀인데 그래요. 우리 한 사람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전문가가 임상 경험을 가지고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쟤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쟤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쟤는 이런 고민이 있겠군. 하고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이제 말도 해보고 관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보다도 이 주관적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것일 수 있죠. 그건 심리검사입니다. 어떤 설문지 검사지를 통해서 기록해서 도출해 나오는 것.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이것은 조사하고 그 정보를 요구하는 쪽에서 갖게 되는 어떤 주관성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블랙박스라고 얘기합니다. 밖에서 들어가서 뭐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우리는 예측 불허죠. 아니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블랙박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뭘까 할 때 바로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청사진 같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림은 또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그린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그대로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투사를 해준다. 반영해준다. 그런 측면에서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을 긋는데 정확하게 직선을 긋는 사람과 좀 신경질적으로 끝을 내린다든가 올린다든가 아니면 삐딱하게 그린다든가 그러면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또는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사로서 학생들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은 기록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이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격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격에는 흔히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일반적인 정서가 되겠죠. 정상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것. 근데 비정상적인 것을 다시 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거였죠. 공격적. 또 하나는 퇴행적. 소극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뭐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서적으로 부적응이 되는 사람들은 때로는 남을 공격하거나 때로는 이 과거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 줄까? 먼저 선으로 얘기한다면 뭐 선이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선을 잘 긋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사람은 흔들릴 수 있죠. 아주 강한 선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퇴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여리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색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을 칠할 때 그림에다가 뭐 그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동산을 그리고 길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안에다가 이제 색칠을 하게 되는데 이 색칠에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면 배색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는 그런 색을 칠한다는 얘기죠. 대신 공격적인 사람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엉킨 듯이 혼합된 그런 색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강한 색인데 까만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퇴행을 한 사람은 어떨까?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뭔가 색을 칠하게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어낸 부분이 있는 듯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들이 보통 고동색이나 아니면 분홍색이나 회색이나 이렇게 해서 색과 색이 합쳐진 그런 색깔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공간 구성을 얘기할 때는 어떨까요? 공간 구성이 그렇죠. 정서적인 사람은 그림 그릴 때 가운데 잘 그립니다. 제 그림이 그런가요? 화이트보드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가운데 좀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릴까 하면 부분과 부분이 겹치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화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전체로 안 보여주고 한 부분만 가득 그려서 특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퇴행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공간을 많이 여백으로 남겨둔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될 때 그리는 순서도 좀 틀립니다. 마음 놓고 그려라. 그러면 그게 자유화가 되는데 자 어떤 그림을 먼저 그릴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은 가장 귀한 걸 먼저 그리는데 그 중에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과일, 꽃, 집, 동물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사람은 먼저 동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인물, 교통수단, 유령, 또 무지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퇴행적인 사람들은 추상적인 도안을 그리거나 꽃과 과일을 먼저 그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색깔일 것 같아요.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 그런 것인데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빨간색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제 정열 그렇게 얘기하죠. 빨간색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때로는 이것이 다른 색에 겹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는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만 나쁘게는 남에게 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은 보통 애정 또는 활동, 건강, 외향적인 상징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 좀 난잡하게 그려졌다. 그렇게 할 때는 격렬한 자기 주장, 데모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흥분, 불만, 또 노여움, 때로는 광적인 것을 그릴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입니다. 블루죠. 이것은 감정을 억제하고 머리를 식혀주는 또 체념할 것은 체념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뭔가 불만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걸 바라보면서 이걸 견디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 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큰 만족과 성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립형입니다. 독립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푸른색을, 파란색을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파란색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파란색을 아주 강하게 덩어리 물감으로 칠했다. 그럴 때는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르긴 누르는데 억압이 좀 과다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하는 얘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그림의 선이나 혹은 형태로 그릴 때에는 이게 이제 성격이 명랑하고 활동하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강하게 될 때는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쓰게 될 때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좋은데 마마보이 그런 기질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존적인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노란색을 참 좋아하게 되는데 병아리가 노란색이어서가 아니고 보통 아이들이 그런 색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노란색은 어떤 유아다운, 그 다음에 미성숙, 의존성, 응석부림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좋게 표현이 되게 될 때는 어떤 뭔가 편안함, 가벼움 또는 따뜻함, 밝음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특징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노란색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걸 버리게 되죠. 딥스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기도 합니다. 딥스에서 그 아들이
정신치료가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는 미운 노란색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그 빨던 젖병을 깨트려 버리죠. 딥스가. 그렇게 해서 독립하게 되는데 이런 노란색은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초록색도 있죠. 푸른색. 우리가 이거 아는 것처럼 정서적인 표현을 이렇게 극렬하게 나타내지 않는 좀 편안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깊고 생각을 잘하고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잘 통제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초록색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이 그림 치료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는 것인데 검정색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행동이 결여되고 자유로운 감정이 흐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공포나 불안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 억압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엄격한 부모님들이 있을 때 권위적 있는 부모, 엄격한 훈육 또는 결손 가정 또는 신체적인 결함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검정색으로 표현됩니다. 예전에 아주 사랑했던 한 여자를 먼저 보낸 남 청년이 3년 동안 까만 옷을 입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어떤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3년 동안 그 청년을 사로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은 파란색이 비교적 자율적이라고 한다면 검정색은 타율적인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안을 감추는 그런 감정 제어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 있습니다. 근데 보라색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화려함과 더불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보라색이 적용이 되면 오히려 검정색보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이런 보라색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감정에 의해서 색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 선택은 그 사람의 감정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색에는 뭐 많이 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알아본 것인데 흰색을 쓰게 되면 어떨까? 53.3%는 경계심으로 흰색을 보여주고요. 44.3%는 열등감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공포심을 많이 표현해주는데 67.2%, 그 다음에 감정을 억제한다가 48.2%, 빨간색은 열등감을 보여주는데 65.7%, 또는 공격성 55.5%, 그 다음에 불만 45.3%, 그 다음에 고동색은 뭐냐면 뭔가 욕심내는 거, 물욕 또는 식욕 40.9%, 퇴행하는 모습 30.4%, 방어적인 반응 32.9%, 노란색은 애정 욕구가 54%, 퇴행이 43.5%, 파란색을 쓰는 사람은 깨끗이 하려는 욕구가 있다는군요. 81.8%. 그렇죠. 파란 하늘, 깨끗하죠? 그러니까 파란 하늘을 좋아하는 것은 깨끗해지기도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77.4%는 성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65.7%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수준이 높을 때 또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누르는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힘있게 눌러서 한다. 또는 연하게 약하게 한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는 것이 힘있게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단호하고 힘이 세며 야망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뭔가 상당히 긴장이 있어서 억제하고 있다.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연하게 그리는 경우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게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망설이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소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내지는 신체가 허약해서 에너지가 약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자, 획을 볼까요? 획이라는 것은 이 글씨를 쓸 때 모습이 될 수 있는데 획이 어떤 한 방향을 선호하는 경우 특별히 획을 그을 때 주로 수평을 하는 경우는 연약함, 두려움, 자기 보호하는 그런 경향, 여자다움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수직적인 건 남성적인 단호함이나 결정적으로 시사해주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강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강한 성격을 보여준답니다. 그렇지만은 관습적인 것을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나 이런 수평이나 수평의 직선들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관습을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뻣뻣한 직선, 그랬는데 직선도 좀 강경하게 되어질 때 엄격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획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나오면 좋은데 이게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 일정하지 않고 여러 방향을 바꿀 때는 안정감이 낮은 것이죠. 자, 획의 길이가 길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긴 획을 할 때는 뭔가 좀 억압을 당하셔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수학 시간에 그런 경우 있습니까?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쫙 풀다가 사를 하거나 일을 그릴 때 쫙 끊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이 그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사모님과 싸웠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성적이 안 좋아서 교사 선생님한테 혼났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획이 짧고 끊겨진 것은 충동적이다. 흥분을 잘한다. 그 다음에 짧으면서 둥글며 그런 경우는 불안감, 불확실감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획을 그을 때 음영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매우 크게 그리는 사람. 전 그림을 적당히 잘 그린 것 같은데 크지도 않지 작지도 않고. 근데 매우 크게 그리는 경우는 자아 확장과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 망상증적인 경향이 있고 과잉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게 그렸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등감이 있거나 비효율감, 부적절감, 불안정감 이런 거죠. 억제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림의 위치를 보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화면 전체에서 어떻게 그리느냐. 정중앙에 그릴 때 일단은 정상적이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죠. 이건 모든 연령층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했다. 이런 것은 좀 완감이 있죠. 그래서 불완전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높게 위치했다.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위쪽에 그린다. 이런 경우에는 야망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목표를 정해놓고 혼자 고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위로 하면 이제 하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낙천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낮게 그린다. 이럴 땐 불안전하다. 우울증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정도 아니라 맨 밑바닥에 그리는 경우. 이거 좀 문제가 되겠죠. 의존 경향이 심하고 독립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림 기법들이 있는데 검사 기법이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그려봐라 해서 자유화를 그리는 경우 그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색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선과 형태, 공간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화법, 뭘 한번 그려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상화를 그리는 경우. 주의를 주지 않고 상상화를 그리게 된다면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욕구들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 그리기, 또 거기서 좀 발전된 것은 집과 나무와 사람을 동시에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화를 그리기, 그 다음에 가족화. 이 가족화 중에서 이제 동시로 움직이는 것. 그러면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면 대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게 그리면 여기에 뭐 공을 그렸다. 이런 경우는 차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이 이쪽으로 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차단이 아니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적인 관계는 에너지 흐름을 따라서 관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화가 있다면 학교 생활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경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산 또는 뭐 냇가, 밭, 길, 집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불만스러워하는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그리는 협동화법, 그 다음에 난화 게임이라고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것인데 난해한 그림을 그려주고 완성시키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오늘은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그중에 그 첫 번째가 인물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물화. 사람은 인물을 잘 그리게 돼요. 뭘 그럼 그려라 그러면 사실은 사람을 먼저 그리게 되니까 인물화를 그리게 되는데 인물화를 그리면서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몸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감추거나 강조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자아상을 보여주기도 하게 해서 또는 성격, 이게 어떤 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격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화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자, 얼굴이 안 보입니다. 뒤꿈치가 보이죠? 뒤꿈치가 이쁜가 봐요. 왜 저렇죠? 이런 경우는 안면을 몰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구조상 머리통이 좀 큽니다. 유아기 때에는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크게 그리거든요.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저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능이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거나 퇴행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귀가 크다. 그렇죠? 귀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뭘까요? 많은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나 발에 관절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무릎 꿇고 앉아있죠. 서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그려라 그러면 서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떨까요? 다리를 그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우울한 기분, 뭐 낙담이 됐거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행동을 얘기하는데 행동이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팔이 수평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실은 이렇게 수평 그리는 안 그리거든요. 내리는 것인데 수평으로 그렸을 때는 유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손이 좀 애매하죠? 네. 이건 손가락이 아니거든요. 팔꿈치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뭘까 하면은 대인관계 오만한, 그러니까 악수를 기피하는 경향,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머니가 2개 딱 있습니다. 돈이 많은가 보죠. 이런 경우는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채워놔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나무를 그리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줄기가 있겠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각각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보통 나무라는 게 신화나 또는 종교적 의식, 전설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꿈속에 또는 예술 속에. 그래서 어떤 삶과 자기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줄기를 보도록 할까요? 이 줄기가 땅이 없으면 불안정한 것이고 금지된 억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울창하다. 그럴 때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울창한가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집착을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줄기가 마음의 상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줄기에 이제 이렇게 가지들이 뻗쳐지는 게 있는데 여기에 줄기에 어떤 관설같이 이런 매듭이 있는 것들은 어린 시기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줄기 내부에 이렇게 선을 그렸죠.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경우는 적극성과 적정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에 나물결이 있다 또는 방사성으로 뻗쳤다 이럴 때 뻗칠 때는 공격적이냐 아니면 퇴행적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일단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뭘까? 생각하는 능력을 얘기해 주게 되는데 뿌리를 강조해서 그리는 경우는 불안한 겁니다. 성숙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일이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뿌리가 죽었다 그럴 경우는 어린 시절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땅을 움켜쥐듯이 갖고 있다. 그러면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을. 뭔가 불안한데 이동을 하나 보죠. 식구가 이렇게 깨어지거나 인간관계가 그런 것이죠. 열매는 일종의 이제 욕망이 되는데 열매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상실, 체념, 집중이 결여됐다는 것이고 열매와 더불어서 이제 이파리가 또 있죠.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역시 아주 예민한 성격이고 이파리가 쌓여 있다. 이럴 때는 뭔가 수집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 이렇게 안쪽으로 수집하는 것이니까 적응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빈틈없이 그려 있다. 빽빽하다. 그런 경우에는 강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나무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감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할 때는 불안감이고요. 왼쪽을 할 때는 내성적이다.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선 나무를 그렸다. 그럴 때는 홀로 있는 고립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묘목이나 어린 나무를 그렸다. 그럴 때는 성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떨까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 이 나무들이 쭉 올라가 있는데 가지가 중심에서 방사성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뻗쳐나가는 것이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 왼쪽에 아랫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행인데 밑에 또 있거든요. 이건 일종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줄기에 나뭇결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감각적이지만 좀 거칠다. 그 다음에 여기 잘린 나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리는 것들. 이런 경우도 잘린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열에게 결핍.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어린 나뭇잎은 맨 끝에 나뭇잎, 지금 칼라가 앉아서 그러는데, 요 끝에 나무들이 있다면 소생에 대한 그런 염원도 담을 수 있죠. 자, 여기는 땅이 없죠. 땅을 그려야 되는데, 땅이 사실 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나무의 모습이 사람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퇴행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의 모습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머리가 큽니다. 목 아래 작은 경우. 그래서 유아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체가 퇴행 현상을 보여준 이런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리라고 했는데 나무가 이파리가 없군요. 그냥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죠. 여기 역시 땅이 없습니다. 지면이 없으니까 불안정하고 마음이 들떠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뿌리가 밑둥이 뿌리처럼 갈라졌어요. 이때는 일종의 정신장애, 생기가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긴 줄기에 작은 가지, 이런 경우는 좀 신경질적이고 원시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선이 좀 불규칙합니다. 이런 건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과거에 어떤 체험이 갈등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가 굴곡이 있을 때는 어떤 숨막힐 듯한 긴장과 감정의 축적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방사선으로 나가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학생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발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에 발목을 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땅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면의 선이. 그리고 뿌리로 같이 있어요. 역시 이것은 자의식이 좀 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곧게 뻗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감수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고 또는 이제 환상에 좀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자, 이렇게 대강의 그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따로 게시판에 이제 자료를 띄워드리기도 그렇게 할 텐데 아니면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실도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읽는 아이들 마음 보시면은 이런 인물 하나 그리고 그 수목화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개하는 이 그림은 이렇게 어항을 그리고 어항에다가 식구들을 물고기로 표현해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식구들을 물고기로 표현해라. 예를 들어서 뭔지 밑에를 바닥을 그리고 수초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수초도 그리고 물레방아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좀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한테 자 너희 가족 식구 수만큼 물고기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그리게 되면 또 꾸며봐라 했을 때 꾸미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되겠죠? 이게 아내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딸이 있고요. 네 식구가 있습니다. 이 분석할 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위가 있고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물론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방향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보통 오른손잡이는 이 왼쪽으로 가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뒤에다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그림은 거의 그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 왜 마주볼까요?
서로 마주보는 기회가 많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죠. 신혼부부들이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 회의를 잘하는 경우, 가족끼리 어떤 게임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방향이 쭉 나갑니다. 자, 이 가정에서 누가 결정권자일까요? 보면은 서로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상의하고 아이들이 이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이 사이즈는 이제 신체 사이즈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딸이 아들보다 좀 크죠? 그렇다면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얘는 고등학교 2학년, 얘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편갈라서 한다는 거죠. 물론 근데 다 서로 좋은 관계이긴 하지만은 이런 그 유대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함께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린 다음에 넌 왜 이렇게 그렸니? 하고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나누면 좋죠. 보통 이제 연초에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뭐 가족 신상면서서를 낸다고 그럴 때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린 다음에 설명해봐라 해서 쭉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볼 수 있으면 이건 시중에 없고 저희 선교에서만 보급하고 있는 것인데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아빠, 엄마, 작은 오빠, 큰 오빠로 여학생인데 이 그림 속에 자기만 요 뒤에 있습니다. 근데 새카맣게 그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위축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게 될 때 흐리게 그리거나 새카맣게 그리거나 밉게 그리거나 그러면 자존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초를 많이 그렸다. 그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참 어두운 데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수초 속에 숨었다. 혼자. 그럼 이제 정말 가족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곳이죠.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재혼을 했다든가 이복 형제가 있다든가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됩니다. 자,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상어 이빨로 그리는 경우, 그렇다면 그건 그 자녀에게 상당히 위압감이 있는 부모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타를 심하게 당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아이가 상어 이빨을 가졌다. 그럼 어떨까요? 이건 좀 더 심각한데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탈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식구들이 다 평화로운데 혼자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가출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불러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황 그림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그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 관계를 알아보시는 것인데 도표를 그리는 겁니다. 가족 관계를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아빠, 엄마, 누나, 나, 뭐 할 수 있으면 집. 이 분위기를 표현해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물로 얘기해보자. 그럼 뭘 그릴까요? 아빠? 호랑이. 흔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엄마? 여우. 그 다음에 나는? 뭐 토끼. 뭐 누나는? 너구리. 아실 수 있겠죠? 대강? 아버지가 호랑이다 그러면 등치가 크다는 얘기도 되고 아니면 용맹스럽다는 얘기도 됩니다. 목소리도 크고. 내지는 무섭다가 될 수도 있죠. 엄마는 여우다. 뭐 곱상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나 너구리? 모동통한 내 너구리.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너구리는 좀 얄미울 수도 있거든요. 아, 나는 좋다는 거죠. 토끼. 자, 그러면 동물로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색깔을 넣을 수도 있죠. 색깔로. 그럼 아버지는 어떤 색깔이냐? 아버지를 밝은 색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근데 검은색이다. 검정.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호랑이로서 용맹스러움도 좋지만은 무섭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엄마, 예를 들어 뭐 노란색이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내지는 따뜻하다, 포근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뭐 이제 뭐 파란색이다, 푸른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럼 너무 이지적이다. 그러니까
누나는 사사건건 나를 괴롭힌다. 뭐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맛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맛 또는 날씨. 그래서 맛이 아버지가 쓰다 또는 뭐 그 매콤하다. 그럼 많이 혼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나 짜다. 나는 달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쓰다. 이런 경우는 자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날씨로 보면 아빠 흐림. 아니면 비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 눈. 누나가 눈이 있는 게 낫겠군요. 차다. 그 다음에 엄마는 비다. 그 다음에 나는 구름이 꼈다. 그럼 부정적이고 나는 맑다. 해다. 그럼 자기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떠냐?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일단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도 되고 이렇게 써서 물어보면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촉매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아이의 개인적인 성격, 또 가족 관계, 또 아이의 그런 어려운 정서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전문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이 몇 가지만 가지고도 아이들과 좋은 그런 그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기 어려울 때 하루 좀 시간 내서 이렇게 그려보시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생을 이해하면 신뢰가 되죠. 학생을 신뢰하게 되면 애정을 갖게 됩니다. 애정이 있으면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이 가능한 교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는 우리를 또 사랑합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는 우리를 존경합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존경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아이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